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집값이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다는 것은 8월 전체 흐름이며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로는 부동산 심리가 꺾이고 거래가 줄면서 초급 매도 팔리지 않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도자들이 집값 거품이 상투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시점을 추석 전후로 빨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물건을 잡아줄 호갱이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이상하다. 상목 급매도 잘 안 팔린다. 집값 곧 난리 납니다. 정말 이제 여기 손바닥 보이죠? 아비규환. 집값이 계속 뛰기만 했는데 이거 돌려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죠? 자,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그렇게 계속 매수해라 이게 타이밍이라면 왜 부자들은 집을 안 잡을까요? 왜 대기업들은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고 오히려 팔아제낄까요? 그럼 뭐 뻔한 이치 아닙니까? 자, 하락장 흐름이 시작된 강력한 6가지 징조.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꺾였다고 했는데, 자, 이 하락장 흐름. 먼저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뭐 매물이 없는데 무슨 말하고 있느냐. 자, 8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늘어나고 있는 중업 맞아요. 신고가, 근데 재밌는 것은 신고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신고가 거래된 것들이 이제 확 늘어났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 신고가보다 낮은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거래가 됐던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급매물 쌓이는데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찍었는데 그 가격 밑으로 지금 매물이 쌓여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매수 실종, 매수자가 급감된 거예요. 왜냐면 일단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갭 투자밖에 없는데, 갭 투자는 실거주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왕창 내야 하고, 그것도 2년 이내에 팔면 뭐 60에서 70% 세금 나가면 남는 거 없고,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쫄딱 망하거든요. 초급매 증가, 매수자가 실종되다 보니까 매수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급매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내려가서 급매가 내려옵니다. 자, 저가 쏠림 9억 이상은 사실상 거래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 빼고는. 자, 9억 이하 위주로 거래되죠. 말이 9억이지 거의 6억 7억. 지금 찾는 사람들은 서울에 뭐 10몇 평짜리 소형, 아니면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인기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 사실상 요즘은 또 거래가 잘 안 되던데,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외곽 지역이 뛰고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것은 완전 끝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끝물까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요즘은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무리한 투자. 즉,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최근 1, 2년 동안 많습니다. 다주택자들, 사실상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영끌, 엄청나게 빚으로, B2. 전세 끼고 비싼 아파트 15억짜리를 그냥 6억, 자기 돈 6억밖에 없으면서 뭐 10억 가까이 전세 껴갖고 새 아파트를 잡지를 않나. 자, 그리고 고점 매도, 고가 아파트 지금 매물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집 하나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아도 부자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안 팔았을 때 얼마나 폭락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던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현금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그 증거예요. 자, 이거 최근 한 1, 2주만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뭐 8월 달이 어쩌다 이런 건 보지도 마세요. 언론은 건설사 편이기 때문에, 또 투기 세력 편이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만 합니다. 자, 주택시장 주도권 바뀌었나? 벌써 제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매물 나와도 집을 안 산다. 부동산 하락. 크게 누가 이끄느냐? 영끌, 갭투자, 다주택 이렇게 이제 아마 이끌 거예요. 영끌은 자, 금리 인상, 대출 중단으로 영끌이 이제 잡힌 거예요. 어느 정도. 영끌 매입이 줄고 수요가 감소돼 버리는 바람에, 자, 1주택자 차익 매물. 사실상 서울의 1주택자들은 그냥 기본
2배에서 3배 먹었다고 보면 돼요. 5억에 샀으면 지금 15억이에요. 당연히 던질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물론 본인이 뭐 이제 그냥 실거주로 산 다음에 또 사는 거고, 이 차익 매물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익 매물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주택자, 그동안에 다주택자가 버티 일관으로 가는데 차익이 적은 것들 중심으로 털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갭 투자자, 이제 이익 환수한다 만다,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자 갭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세금도 불안하고 또 거주를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산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엄청 세.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일단 이쪽 사람들이 갭 투자로 쏠렸는데 이것도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1주택 차익 매물이 역시 늘어나고 있고 다주택자 매물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 자, 이제 다주택자들입니다. 보유세 강화한다고 이제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완화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 완화를 지금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보유세 강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토막 난다고 했잖아요. 양도세보다 더 손해봐요. 자, 다주택 보유 부담, 보유세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주택 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왜 쏟아지느냐? 엄청난 시세 차익의 매물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1주택자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주택 폭등 차익으로 대세 하락 전에 이제 급매로 빨리빨리 팔아버리자. 이게 대세 하락으로 꺾이면 안 팔려요. 10억짜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뭐 그냥 9억 아닙니다. 8억부터 스타트 끊고 팔리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10억 안 가는 거 있나요? 서울 다 10억인데. 이제는 평형 적다고 들떨어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많이 뛴 것들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팔아야 하느냐, 이 매물이 지금 자꾸 저한테 확률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자, 영끌, 갭투자 무리. 자, 갭투자자들이 무리했다는 뜻이에요. 무리한 투자, 집값 하락. 바로 이분들이 집값 하락을 이끌고 있고 또 부담감이 생겨요, 이분들은. 그래서 대세 하락 전에 매도. 이제 하락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아마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지금은 느긋한 것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빨리 폐지돼야 매물을 토해내겠는데 이건 보유세만 늘린다고 하지, 이제 대세 하락 온다고 하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고민스럽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그냥 1, 2억, 3억 그냥 추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차익이 적은 매물을 먼저 매도하고 여러 채에 대해서 폭락을 했을 때 하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 폭락이라서 쫄딱 망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금리 인상 땐 1년간 앞으로 1%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 폭락의 아주 근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상 때 집값 상승률, 만약에 금리 0.25 올라가면 집값도 0.25.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률이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퍼센트가. 하느니 이미 보고서를 냈고요. 추가 인상 시사했죠. 자, 금리를 만약에 1년간 인상하면 0.25%씩 4번은 이건 코스예요. 1% 인상. 자, 집값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0.25% 인상하면 집값은 0.25 하락하고 1% 인상하면 집값이 1% 하락. 기준금리예요. 이것은 기준금리가 1% 자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금리는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집값 1% 하락은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니까 대략 한 6억짜리가 5억이나 5억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 1%가 아닙니다. 가계부채율, 가계부채 지금 증가율이 너무 높죠. 만약에 0.25% 인상하면 부채가 무려 0.4%나 하락. 자, 1%를 인상해버리면 부채가 1.2%나 하락한다는 결과입니다. 물가 상승률, 물가도 올라가서 좋을 게 없잖아요. 0.5% 인상, 물가 0.04% 하락.
1%를 인상하면 그 4배니까 0.12. 자, 이렇게 좋은 효과를 세 가지나 거두는데, 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국내 총생산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정부가 그래서 집값주도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자,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0.25% 인상하면 GDP는 0.1%가 하락한다. 자, 1% 인상하게 되면 GDP가 0.4% 하락한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에 경제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방금 제시한 경제지표 영향. 자, GDP 대비 국내 총생산. 여기 보면 0.25% 인상, 단 한 번 인상했을 때 마이너스 0.1포인트 국내 총생산이 내려가고, 소비자 상승 물가는 0.04가 내려가고, 가계부채도 0.4로 내려가고, 주택가격은 상승률이 0.25. 이걸 1%로 잡으면 4배씩 하면 되죠. 자,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 지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자, 30대 증가한 거 보세요. 30대가 지금 제일 많아요. 그리고 40대, 20대 순인데 압도적이죠. 전세대출을 받아서 옛날에는 그걸로 집을 사고 자기 돈으로 전세 살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그게 좀 어려워졌죠.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6월달 회색입니다. 2021년 6월달 현재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전세대출이 증가함으로써 가계부채도 증가한 영향이 크고,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의 영향도 많이 줬습니다. 이제 은행 변동금리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 그렇죠. 변동금리가 원래도 많았었는데 81.4%가 변동금리예요. 뭐 보금자리 이런 금리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변동금리가 많습니다. 담보대출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뭐 그냥 기준금리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변동금리는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무시하죠. 자, 국세, 수입, 국가 채무. 자, 수입이 이번에 집값도 많이 뛰고 기획재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100이라면 세상에, 자, 2020년에 작년 4월 달에 100이 거쳤다면 7월 달에 227. 집값이 얼마나 뛰었으면 참 니나노네요, 니나노. 자, 그런데 국가 채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래 정부 국가 채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4년에 503조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세요. 914조 원. 이미 목표치를 달성. 여러분들 약 한 1000조 원 좀 넘잖아요. 가계부채하고 임박하잖아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3사 아직은 고점이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자, KB 리브원, 한국부동산 원, 그 다음 부동산 114 이번 주 겁니다. 바로 자, 어디 나온 자료예요. 여기 보세요. 꺾였다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수도권. 전국도 하락. 자, 5대 광역시 정책.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꼭지에 있어요. 이게 0이니까. 자, 이 추세가 꺾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꺾이면요, 이 흐름이 꺾이면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정부가 좀 뭔가 한 방을 딱 때려주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가만히 있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한 방을 꽝. 자, 한국부동산원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그대로고, 자, 전국이 꺾였죠. 벌써 서울도 꺾였죠. 저번 주에 비해서도 지금 9월 1일주 9월 6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꺾였다는 게. 꺾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을에 최고치를 찍어야 하는데 왜 꺾였습니까? 정책도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집값이 정점에 치달았고 금리 인상, 대출 중단이 그만큼 파워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114도 역시 0.13까지 올라갔다 꺾였죠. 이 부동산 3사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대세 하락, 수도권 강세, 지방은 약세, 양극화부터 시작.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는 시뻘겋죠. 북쪽은. 남쪽은 어떻습니까? 노랗죠. 특히 세종은 또 확대됐고 하락이. 대구도 보세요. 거의 이제 마이너스 직전까지 가고 있네요. 이제 양극화가 가면서 먼저 지방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수도권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문정부에서 전세대출이 3배,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제일 많이 빌렸다고 해서 2030. 이것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자, 전세자금 대출 52조밖에 안 했던 게 2021년 148조. 정말 미치도록 해줬죠. 특히 이 앞에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샀어요.
지금은 그게 힘든데 바로 패착이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 전세자금 대출 악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뭐라고 말하냐?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아서 서민들 어쩌나, 무슨 서민, 지들이 무슨 서민을 생각했다고 서민들 어쩌나. 자, 집값 계속 띄우는데 지금도 지금 바람 넣고 있는데. 부동산 대세 하락 3단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진리에 가깝죠. 자, 이제 2021년은 금리 인상, 대세 하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당장 올해 꺾일지 어쩔지는 좀 봐야 돼요. 아직은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도 혈안이 돼 있죠. 2022년 자,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커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5월달 새 정부 출범, 6월달 지자체 선거. 그러면 지금 9월달이니까 대략 9월 정도 되면 이제 새 정부가 집값 하락을 연착륙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2026년이 바닥일 가능성이 큰데 이때는 또 물량 폭탄, 이미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 입주 폭탄, 또 하나 이때도 분양합니다. 매년 50만 가구 분양의 분양 폭탄, 입주 폭탄. 그리고 다주택 매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이때 안 팔리니까 계속 매물을 내놔야 할 텐데 약 1000만 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 폭탄. 자, 이상하다. 아무튼 3억에도 집이 안 팔린다. 이 부동산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이 거품이 잔뜩 껴 있죠. 이제 이 안개를 거치고 맑은 날씨에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는 부동산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세 하락이 본격화되는지 관망해야 합니다. 만일 추세가 꺾여서 하락장이 펼쳐지면 2010년에서 2014년 대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며 3기 신도시는 초기 2기 신도시처럼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